자, 지난 시간에 발해까지 했고, 그죠? 발해 수도 천도 그거 제가 설명 거기까지 했죠? 그럼 발해 한 거야. 자, 발해까지 해서 고대 정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사회, 경제, 문화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사회, 경제, 문화사를 정치사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프린트에 있는 걸 모두 다 학습지에 있는 거를 수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정치사에 틈틈이 그때그때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던 거를 사회사에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좀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꼼꼼하게 넣어서 이게 드린 거고, 여기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나 뽑아서 해야 될 부분만 제가 뽑아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사회, 경제, 문화사에서 탑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거의 무덤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먼저 볼게요. 고대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대 정치 전체적인 이 시기의 사회제도의 이제 특이사항,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건데, 이 고대 사회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골품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삼국사회의 모습에 가지고 고구려의 뭐 진대법이랄지 뭐 소옥제랄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왕들을 배우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고국원왕 하면서 막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국천왕 하면서. 그래서 신라 화백회의 화랑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골품제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신라 역시 연맹왕국 단계에서 석씨, 김씨, 박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을 하다가 이제 어때요? 김씨가 세습을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딱 왔을 때 다른 부족들을 어떻게 뭔가 대우를 좀 해줘야 될 거야. 그제? 그래서 중앙 귀족들을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족장들의 세력을 다시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골품제도예요. 신라의 골품제도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상당히 폐쇄적인 신분제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개인의 그 신분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포함한 친족들의 등급까지도 마치 우리나라 뭐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을 지칭하는 것처럼 친족들의 등급도 같이 표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활동이 제한됐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관직에 승진하한선이 있었다라는 거 이따 펴볼 건데,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생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옥이랄지 복색이랄지 수레 이런 모든 사회활동까지도 제한을 했다라는 게 골품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골품제도 안에 계층 중에 이제 육두품 계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앙귀족 들이 신라 중대에 전제왕권을 하면서 귀족을 누르기 위해서 왕들이 육두품과 결탁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육두품을 처음 언급을 했는데, 이 육두품 계층은 어떤 계층이에요? 성골, 진골, 육두품, 그 다음에 오두품, 사두품 쫙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족장들을 이제 편제하는 과정에서, 대족장들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육두품이 계층이 만들어졌고, 성골은 아시다시피 원래 왕의 계보를 차지하는 그런 골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골들이 왕을 하다가 어쨌어? 성골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이 왕이 됐던 그때를 이제 우리는 신라의 중대라고 이제 새롭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성골, 진골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계층이 육두품이고, 이 육두품을 다른 말로는 등란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성골, 진골과 같은 그러한 뼈 골자예요. 이게 원래 그러한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의미를 담긴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등란이 육두품이다 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두품들의 이런
그 불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진골귀족과 육두품 사이에 관직도 이제 새롭게 뭐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줬던 것처럼 중의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어떠한 계층이 있었을 거다. 그들의 등난이라고 불렀을 거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대세는 대체적으로 등난이라는 의미 자체가 더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의 육두품을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이들이 활약을 대단히 이렇게 많이 했고 특히나 신문왕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전제왕권과 결탁을 해서 이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신라 사회에서 뜻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유학을 많이 갔죠. 도당 유학생. 거기서 막 빈곤과 합격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한 계층이 육두품입니다. 그래서 골품제도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두품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같이 해야 되느냐. 이제 신라 말감 여기 나오지만 이거는 이미 한 내용이라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할 거지만 지난 시간에 신라 하대 배울 때 세 계층이 함께 모여 손을 잡고 사회 개혁을 추구했었죠. 누구였어요? 육두품 세력과 그 다음에 선종, 승려와 그지?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어요? 스스로를 장군, 스스로를 호족이라고 성주라고 불렀던 호족 세력들.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개혁, 사회 개혁을 추구했고 실제로 신라 말 교로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고려사회의 기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육두품입니다. 그 육두품. 자, 그 역사부도에 있는 표를 한 번만 봅시다. 이게 이제 골품제죠. 그래서 여기는 진골, 유고사 이렇게 나타나 있고 등급이 쫙 나와 있지요. 관복도 나와 있어요. 관복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1에서 5등급까지는 자색, 6에서 9등급까지는 비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를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해석. 이 표를 딱 봤을 때 해석. 예를 들면 관복은 관등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하면 맞죠? 관복의 색깔은 관등에 의해서 지금 정해졌잖아. 그지? 그런데 봐봐. 비색을 입은 사람은 모두 다 육두품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비색을 입은 관등은 6에서 9인데 이 관등을 차지할 수 있는 골품은 진골도 있고 육두품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골품제의 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것을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진골은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17부터 쫙 승진 가능했어. 하지만 육두품은 어때? 여기까지밖에 못 가. 6 아창까지밖에. 요두품은 대남아까지밖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관직의 승진 상한선이죠. 승진이 자신의 골품에 의해서 딱 막아져 있는 이게 이래서 이제 폐쇄적인 사회였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육두품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사회는 이 정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경제는 어떤 부분을 제가 조금 찝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민정문서 이야기하고 삼국과 통일신라와 발해의 무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읊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제도가 서로 이렇게 달랐구나, 발해는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써둔 내용이고, 경제에 보면은 지금 구분, 삼국, 통일신라, 발해. 이 나라별로 이쪽은 경제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아래는 대외 무역에 대해서 한 표에 정리를 해둔 겁니다. 사실 우리 다 배웠어. 다 배운 내용인데 그것만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때, 그러니까 통신 전에 이미 시장이라는 것이 설치가 됐고 동시전이라는 것이 설치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통일신라로 가면서 시장이 증가했고 발해 역시 상경 같은 교통 요중충지의 상업이 발달했고 화폐도 사용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때 지금 동시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동시전, 삼국시대 어느 왕 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힌트. 이 사람은 우경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지? 기억나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한 거라고 믿을 거야. 자, 신라에서 최초로 신라 국호 왕 썼던 지증왕 우경시작 동시전 설치 여기 있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그치? 그래서 동시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야.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시전을 이제 설치한 게, 이렇게 상업활동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구나, 설치가 됐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무역 봅시다. 고백제, 고백신 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때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우리는 뭐 이미 2학년 때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배운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조와 북조의 성분 자체가 좀 다르잖아. 그치? 남쪽의 남조가 거의 한족이기 때문에 북조와 남조가 서로 친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수왕이 어쨌다라 그랬어? 동시수교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남조 북조 동시 수교했다. 그리고 유목민족 북방에 고구려의 위치 자체가 가장 한반도 위쪽에 북쪽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위쪽에 북방 유목민족들 뿐만 아니라 북조 남조와 각각 이렇게 교류를 했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백제는 누구랑 친했어요? 남조하고 외하고 친했었죠. 대대로. 백제가 외랑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거는 이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드려서 알고 계실 거고, 남조와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거는 무령왕, 서왕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 무령왕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무령왕을 보면은 어때요? 벽돌 양식이야. 벽돌 양식이라는 거는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통 양식이 아니거든. 근데 얘가 벽돌 양식이네? 이게 어디서 온 거야? 그때 당시 남조의 양식을 양식이 똑같은 거야. 교류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남조 왜 교류했구나.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터 직교역이 가능해지냐면 이제 눈치챘지. 그 한강유역 복속한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고구려 백제한테 이제 거쳐서 우리가 교류를 했단 말이야. 신라 입장에서. 근데 드디어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복속을 하고 거기에 당항성 설치하고 직교류 가능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국시대 때 대외무역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통신 때는요. 통신 때 대당 무역이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당나라가 발해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 신라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그리고 나당 연합군 때부터 이렇게 외교가 엄청나게 활발을 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챘는데, 대당무역 예상할 수 있는 거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많이 설치가 돼 있었고 당항송을 통해서 이렇게 대당무역이 엄청 통신 때 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인물이 장보고예요. 장보고. 지난 시간에는 그 신라 말에 왕권이 약해지면서 그 지방권이 이제 강해지면서 그 장군들, 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제가 장보고를 그때만 언급했죠. 그제? 근데 우리 알잖아. 장보고라는 인물.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위인전집 읽어보셨죠? 어떤 인물이에요? 완도 청해진을 설치해 놓고, 그때 이 전까지만 해도 신라 사람들이 막 왜구들에 의해서 막 잡혀가고 그랬단 말이야. 막 인신매매 당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의 장보고 해상왕께서 모든 그 해상 정리, 거의 동아시아를 주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청해진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그때 당시 신라 말기에 왕권에도 이게 입김을 넣었던 거지. 이 장보고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신라에서 중앙에서 자객이 보내서 암살을 당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장보고의 활약은 대단히 컸습니다. 심지어 산동반도에 법화원이라는 것을 설치해놨어요. 이거 뭐냐면 신라 사람들의 불교 사찰이야. 거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을 정도로 이게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장보고입니다. 또 작은 사례로는 일본에 예닌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가 이렇게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가는데 장보고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서 당나라까지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나 봐.
왜구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고맙다라고 이게 자기가 책을 쓰는데 그 장보고 이야기를 또 써놓은 게 있어요. 아, 장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나를 지켜줬다.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예닌이 그때 썼던 게 입당 900 순례 행기라고 이제 내가 다른 반에서 말했는데 안 할까봐 막 틈틈이 써놨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장보고가 활약이 대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로 가봅시다. 자, 상대, 중대, 하대로 나와 있는 걸 보니 통신으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자. 중대는 얘들아 왕권이 어땠어요? 강했죠. 하대는 어땠어요? 왕권이 약했죠. 그 왕이 귀족의 세력을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에 누르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대는 어땠어요? 귀족이 다시 한번 왕권이 약해지면서 귀족이 힘이 세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거랑 같이 그런 맥락에서 토지제도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상대 때는 노급, 시급이 있었어요. 노급이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여기 노급이 나오고 관료전, 노급 폐지하면서 관료전 지급한 거고 다시 노급을 부활한 건데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자, 농사를 지었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지.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느냐? 관리한테 내요. 왜? 이 관리는 나라에서 이 땅을 준 거야. 어떻게 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죠. 공무원들이 나라에서 월급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 관리가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월급을 이 세금으로 받은 거야. 그게 조세 수취권이에요. 조세 수취권.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뭐까지 가져간 게 노급이냐면 노동력까지 가져간 게 노급이에요. 조세 수취권 외에 이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노동력을 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 땅에 거의 영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귀족의 권력이 세지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라면 귀족의 권력이 세겠죠. 이게 노급이에요. 시급은 그 왕족들 아니면 어떠한 큰 공을 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 시대마다 시급이 또 나오는데 조금씩 좀 달라요. 시기마다 시급을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그런 계통이다. 왕족들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같아요.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런데 이게 중대 때 귀족의 권력을 누르기 위해서 신문왕이 관료전만 지급합니다. 노동력 수치 못하게 한 게 관료전이야. 이제 철저하게 월급만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대로 가면서 노급이 다시 부활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신이라고 써진 거 뭐겠니? 신문왕이라는 뜻에서 제가 신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왕 다음에 이제 다른 뭐 효소왕인가 뭔 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성덕 이게 그래 또 확인을 하고 가자 우리가. 신문왕 다음에 효소왕, 그 다음에 성덕왕, 여기 있지 성덕왕. 그 다음에 효성왕, 그 다음 경덕왕. 그 다음에 이제 피살당한 해공왕입니다. 지금 이거 신라 중대잖아. 지금 성덕, 그래 경덕이 여기 나오네. 성덕, 경덕. 자, 성덕왕쯤에 정전을 지급을 한번 해요. 중대 때.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하고 정전은 뭐냐면 백성들한테 땅 나눠준 게 정전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대로 가면서 다시 스물스물 노급이 부활하고 농장도 확대가 되면서 귀족의 권력이 어떻게 됐다? 세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민정문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민정문서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제 부분에서. 일본에서 발견이 된 건데 사실은 일본과는 전혀 관계 없고요. 어떤 문서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신라 통신에 그 행정구역 구주 오소경 설명한 적 있어요. 여기서 오소경 기억나시죠? 이 오소경에서 서원경, 여기 보면 서원경 보이지 얘들아? 이 서원경의 촌락에 4개의 촌락에 이 촌락에는 집 가옥이 몇 개고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남자 몇 살 몇 명, 남자 몇 살 몇 명, 여자 몇 살 몇 명, 여자 몇 살 몇 명 이런 식으로 인구를 쫙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인구를 내가 참고하려고 뭐 하나 책자 갖고 왔는데 어디 가버렸네. 그래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인구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땅은 뭐 촌주가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나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나누어준 연수유답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 쫙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뽕나무는 몇 개, 잣나무는 몇 개 쫙, 소는 몇 마리, 말은 몇 마리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둔 문서야. 모두 정리해둔 문서야. 누가 작성했냐? 촌주가요. 3년마다. 근데 왜 작성했을까?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파악해서 부역을 동원한다거나 조세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경덕왕 때 작성한 것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럼 아마 이로 보아. 이 통신 때 모든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구나.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어때요? 수치를 했구나. 경제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죠. 그치?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정문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정문서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불교 가겠습니다. 불교 가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 주섬주섬 뭘 찾았냐면 불교에 대해서 내가 막 옆에 정리해놨거든. 솔직히 불교 나도 모르지. 내가 불교를 얼마나 자세히 알겠니. 그래서 저도 올기 전에 이거는 뭔가 철학적으로 불교의 이런 뜻은 무슨 뜻인가 막 공부해서 막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적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딱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너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너희들은 또 윤리 시간에 좀 배우잖아. 아마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거만 해놓은 거 보고 조금씩 하면서 설명해 주려고 이제 해놨는데 그거를 안 가지고 와버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너희들의 눈높이에 오히려 맞아서 더 설명은 더 귀에 들어올 수도 있어. 딱 수준이 똑같아. 너희들 나랑.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불교를 배울 때 이 정도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불교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대의 불교를 배울 때는 얘들아 중세의 불교 때 또 배워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조선시대로 가버리면 이제 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가 힘을 잃어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고대 중세까지만 해도 불교를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나중에 고대 불교 이후에 고대 불교 하면 지금 2명의 인물 원효와 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효와 의상을 오늘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조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중세 갔을 때 진울, 의천 나오거든. 근데 다 섞어서 나오면 이제 정말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고려 가기 전에 고대 불교 정도는 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불교를 선생님이 시대로 좀 나눠봤어요. 초반부. 삼국시대 초반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고구려, 인도 이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온단 말이야, 이 불교가. 초반부 들어와서 삼국시대 때 이 불교는 어떤 불교였는지. 그 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 중대, 이때의 불교. 그러면서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원효와 의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이자 벗이자 경쟁 관계 라이벌이자 6년 정도 터울이 있는 같이 유학길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가다가 이제 실패하긴 하지만 같이 유학길을 가려고도 했던 그런. 그 다음에 중대 불교가 이거라면 하대 불교는 선종 불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교종에 비해 눌려 있었던 선종이 하대 때 육두품 호족들과 손을 잡고 결국에는 하대 때 선종 불교가 유행을 함으로써 지방 문화가 발달하는 데도 기여하고 또 나중에 고려 왕조가 개창하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선종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구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초반. 자, 수용 과정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각각 이 왕 때 불교가 들어왔구나. 신라는 버풍왕 때 공인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 삼국의 초반부에 불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대체적으로는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 높은 사상적 이해 뭐 이렇게 나눠져 신라나 업설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때 초반부 신라 시대 고대 초반부의 불교라는 거는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의 3대 요소 우리가 배웠잖아. 율령반포, 왕권 강화, 불교 수용이었잖아. 불교 수용. 이 불교가 이러한 왕권 강화의 이념적 토대 역할을 하는데 주로 기여를 했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또 신라에 보면은 업설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신라 때도 이게 어떤 거였냐면 업설이라고 해서 내가 왕인 이유는 내가 귀족인 이유는 전생에 내가 공을 많이 쌓아서 내가 귀족인 거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나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너희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야. 자신들의 권력 그리고 자신들이 얘네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념적인 사상적인 토대로 불교를 활용한 거지. 그게 업설이라는 거예요. 그치? 통치하기 너무 좋은 이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삼국의 불교 때는 이제 왕권 강화의 이념적 토대가 됐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중대로 가면 통신 때 활약한 인물 원효, 의상, 해초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사실 해초는 그걸로만 중요해요. 왕어천축국전이라는 기록 때문에 본인이 인도로 유학을 떠나는 그 여행길을 기록으로 쫙 남겼거든. 근데 그 기록물이 중국의 석굴에서 도낭석굴인가 길 거야. 그 석굴에서 이 책이 발견이 된 거야. 봤더니 와, 이 승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여행길을 막 그래서 지리적인 부분으로도 되게 기여한 인물인데 봤더니 해초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거야. 통신 때 사람이었던.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 그 정도로만 알면 되고 원효와 의상을 이제 이대 거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둘이 서로 동시대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원효는요 육두품 출신이야. 육두품 출신이고 불교계로 따지면 약간 이단아야. 이단아. 약간 이단하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되냐면 대중화에 기여한 만큼 막 결혼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원효의 아들이 이따 배우는 유학자 설총이 나오거든요. 막 공주랑 막 결혼한 승려. 원래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그 승려는. 그래서 약간 이단아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사실은 그 해골바가지 물 기억하죠, 여러분? 유학길을 가려다가 해골물 마시고 깨달았어. 나 안 가 하면서 그 이야기 알잖아. 이제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학길 가려다가 안 가고 이 사회 내에서 이 한반도 내에서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해서 그 이념을 사상을 완성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자는 대학자인데 이단한 느낌도 있고 유학을 가진 않았고 하지만 백성들에게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인물이라면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엘리트 코스를 딱 밟은 사람이야. 출신도 의상.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깨지 않은 FM 유학도 딱 가가지고 딱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를 막 양성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출세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도 양성하고 종파도 개창하고 화엄종 개창했거든요. 화엄종 창설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석사도 창건하고 급기야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그런 약간의 성격이 다른 두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효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해서 이게 대승기신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설명. 이 책에 대해서 자기가 다 공부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서 그거를 기록을 남긴 거야. 금강산매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주석을 다 달아가지고 이 불경 책을 이 책은 이러다 이 뜻은 무슨 뜻이다 다 공부해가지고 다 남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종파감의 융합도 도모했어요. 일심사상. 이거 막 공부를 해보려고 봤더니 이제 알아봤더니 이런 의미래.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어렵지.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일심사상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깨닫기 어려운 그런 의미 깊은 어쨌든 이러한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종파들을 싸우지 말아라. 우리 하나다. 어차피 하나로 모으자. 이런 그 종파 간의 융합을 도모하는 화쟁 사상으로 이제 그 종파 간의 유망을 도모한 이런 사상을 주장한 인물이다. 원효. 마지막에 불교 대중화에 공헌을 했다. 아미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말이야. 아미타라고 해서 너희들이 극락 정토에 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미타불을 연부를 열심히 외우면 만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전파를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뭐 불교가 뭐야, 귀족들이 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원효가 뭐 춤추고 술 마시고 막 놀면서 막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남이 아미타불 해봐. 너는 이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기준을 쉽게 해주면서 불교를 전파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 발 다가가고 쉽게 이해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의상 같은 경우는 진골귀족 출신이었고 화엄종 종파를 딱 창설해요. 이분도 역시 조화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효랑 좀 다른 점은 전제왕권을 뒷받침했다라는 겁니다. 전제왕권을. 그래서 교단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소위 그때 당시에 정말 성공한 인물이죠. 부석사도 창건했고 그 다음에 관음신앙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관음신앙도 주도했다. 자, 그 다음에 성종불교로 가면 이것도 이제 신라 말 혼란기 때 이제 유행한 종교다, 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전암송이 아닌 사색, 참선, 그 개인적인 정신세계 추구 이런 불교를 하자. 그러니까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교죠. 선종불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 호족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념적인 지주가 되면서 전국에 이 선종불교가 이제 구산 선문을 형성하게 되는 바탕이 됩니다. 지방문화 영락 증대,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 기반, 선종불교. 이해되셨지? 그래서 봐봐. 신라 왕권 강화에 기여한 초반부에 들어온 나라별로 시기 알아두셔야 되고, 중대, 원효 의상 차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대, 선종불교 이렇게 신라 고대, 고대 불교 시대별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분으로 가자. 고분. 초반부에 이제 뭐 역사서는, 역사기관은 내가 너희들 좀 헷갈릴까봐 그냥 모아놓은 거고, 유학자 활약 이것도 이 분들이 모두 다 통신 때 활약을 했던 유학자들이에요. 특히 아까 말했던 설총, 원효의 아들. 그 다음에 최치원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보셨던. 그래서 육두품 출신이었던 최치원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고분 갑시다. 자, 고분은 여러분,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암기하는데 애를 안 먹어요. 막 정말 솔직히 머리 아파요. 뭐 어떤 이거는 돌무지 무덤, 굴씨 돌방 무덤, 계단시 돌무지 무덤, 뭐 벽돌 무덤, 뭐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막 이런 이제 힘듦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내가 좀 유치하지만 어느 정도 외우기 편한 방식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돌무지 덧널 무덤과 같은 형태에서 굴식 돌방 무덤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요. 기본은 이렇게 보면 돼, 그냥. 근데 이제 기본은 돌무지 덧널에서 굴식으로 넘어가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야. 고구려 같은 경우는 덧널이 빠지고 돌무지 무덤, 굴식.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돌무지 무덤에서 돌방 무덤으로 가는데 사이에 벽돌 무덤이 있네? 이런 또 차이점. 신라는 돌무지 덧널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는데 화장도 했구나. 이게 약간의 특이 케이스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돌무지 덧널 무덤의 양식에서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으로 갔구나라고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박아주시면 나머지를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돌무지 덧널 무덤 봐봐. 자, 이거 봐봐. 시신을 묻어놓고요. 옆에다가 시신의 부정품들, 이거를 껴묵거리라고 하는데, 껴묵거리를 같이 묻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돌을 무지 쌓아. 돌무지. 좀 유치하지만 돌무지. 돌을 무지 쌓아서 돌무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 봉토를 쫙 덮은 거야. 이게 돌무지 무덤이야. 알겠지?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은 뭐냐? 입구를 쫙 길을 만들어. 우선. 그리고 나서 굴을 만든 옆에다가 방을 딱 만들어. 심지어 방도 이음길도 있네. 방을 딱 만들어요. 여기는 친절하게도 모주림 청장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거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발에 고구려 양식하면서 천장 옆에 모주림 양식. 아, 입구도 있고 방도 있고 통로도 있고 또 방도 있고 여기다 시체를 안치한 거지.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야. 야, 그럼 봐봐. 너희가 도둑이라면, 아니 이 정도 무덤에 묻힐 정도의 사람이라면 부장품들, 보물들 엄청나게 같이 묻었을 거 아니야. 너희가 도둑이라면 여기 공략할래? 여기 공략할래? 돌식 아니고 굴식이야? 굴식을 왜? 아, 친절하잖아. 훔치러 가세요. 친절하잖아. 입구만 찾으면 들어가면은 보물이 있단 말이야. 친절해 너무. 그지? 아, 여기는 입구 찾기도 힘들고 입구도 없고 잘못했다간 깔려 죽게 생겼어. 파헤치기도 어렵고. 그지?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는 보물이 없어요. 다 이미 훔쳐가고 없어. 도굴이 쉬우니까. 근데 돌무지 덧날 무덤에 한번 뭔가 파헤쳐졌다 그러면 막 보물들이 막 나와요. 부장품들이.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벽화. 벽화의 정의가 뭐야? 벽에다가 그림 그린 거잖아. 어디다 뭐야? 여기 벽 있잖아. 벽 있잖아. 여기 벽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벽화는 무조건 어디만 있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아니고 두 번째에서 좀 더 추가로. 아, 근데 천마총이라는 게 있어. 천마도라는 게 있어요. 천마도. 이거 천마도. 이거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라의 천마총에서 나온 거야. 신라의 천마총에서. 그래서 천마도야. 근데 봐볼래? 천마총 어딨냐? 천마총. 돌무지 덧널 무덤이네? 뭐지? 이거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고 그림이야. 그냥 껴묵거리들이랑 같이 넣어놔서 이게 그림으로 그림 이렇게 발견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천마도는 헷갈리지 말라고. 벽화가 아니라고.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천마총에서 발견된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을 설명 안 해도 알지? 우리나라 양식 아니야. 백제가 그때 당시에 남조와 교류를 해서 남조의 양식 갖다가 보고 그대로 만든 양식이야. 대표적으로 무령왕릉 같은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시고 한번 봐봅시다. 고구려 먼저 무슨 무덤 양식이에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으로 갔다. 그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장군총이 있는데 아마 메이비 장수왕 무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에서 벽화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벽화의 대부분이 사신도가 많대요. 사신도. 근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어차피 우리는 부여계통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라 사신도 고구려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백제에서도 벽화 사신도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고구려의 사신도가 좀 벽화가 유명할 뿐이지. 알겠지? 실제로 백제에서도 벽화 사신도 나와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백제. 한성, 웅진, 사비 이렇게 수도 이름 순서대로 한성에는 석촌동 고분이 있었고 웅진에는 송산리 고분이 있었고 사비에는 능산리 고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고분이 있었는데 그 터를 봤더니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었대. 한성 때는. 돌무지는 돌무지인데 좀 다른 거지. 뭐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안에다가 돌 무지무지 쌓아서 이렇게 봉토 쌓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았나 봐. 알겠지? 백제 한성 때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거 안 보여줬구나. 장군총. 아까 돌무지 무덤. 고구려 거야. 이거 고구려 거. 장수왕 거라고 여겨지는. 그 다음에 한성의 돌산식 돌무지 무덤. 그
그 다음에 한성 했으니까 웅진 가볼까? 웅진으로 오니까 이제 뭘로 바뀌어있니?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있지? 이때 당시에 굴식 돌방 무덤도 있고 벽돌 무덤도 있대요. 그리고 사비 때도 굴식 돌방 무덤 이런 식으로. 신라도 돈무지 덜널 무덤 천마총에서 뭐로 바뀌느냐? 화장을 하거나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데 이때 통신 때 이제 통일기 무렵 때 그 김유심묘가 가장 자주 나오는데 김유심묘에 굴식 돌방 무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12지 신상들을 막 이렇게 쌓아놨대. 12지 신상들을.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 없네. 그래서 12지 신상을 쌓았다라는 거. 그게 통신 신라만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에는 둘째 공주 정혜, 넷째 공주 종효. 정혜 같은 경우는 굴식 돌방 무덤을 썼구나. 고구려 문화를 본받았구나. 모주림 구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발에 정효 공주가 벽돌 무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고분도 끝나요. 고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야 벽화까지 해버리자. 아니 탑까지. 힘들지? 하고 싶은데. 알았어. 그래. 너무 또 많이 넣으면 머리 터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탑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많이 달려왔다. 다음 시간에 탑, 불상, 그 다음에 도교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고려계관 그렇게 가겠습니다. 얘들아 프린트물 다 받았죠? 네 알겠습니다.